석유는 공룡의 시체가 아니라 고대 바닷속 미생물의 유해가 수천만 년에 걸쳐서 분해되고 변형되어 만들어진 화석 연료입니다. 여기까지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석유가 언제 고갈될 거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석유의 생산 정점은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같이 쓰더라도 50에서 60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제일 이상적인 게 뭐냐면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다 포집해가지고 석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최고죠. 이산화탄소 문제도 줄이고. 석유는 공룡 시체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터무니없는 말이죠. 정말로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석유는 공룡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석유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해성 퇴적층에서 만들어져요. 해성이 뭐예요? 바다에서 만들어진 퇴적층. 근데 공룡이 뭐 바다에 살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는 모르지만 100% 공룡은 아닐 거고 아마도 과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석유의 진짜 주인공은 미생물들일 거예요. 조류, 녹조류, 가일조류, 홍조류 같은 조류 있잖아요. 원생동물, 박테리아 같은 것. 특히 해양의 식물성 플랑크톤과 조류가 석유의 진짜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1억에서 5억 년쯤 전에 바다에 살던 미세한 조류와 플랑크톤들이 죽었어요. 그 유기물들이 해저에 쌓였는데 산소 없는 환경에서 얘네들이 분해가 된 거예요. 그때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도 높은 환경에서 수백만 년 동안 놓이다 보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화학 반응이 어떤 거냐면 열분해 작용, 또 석유화 작용 이런 게 있으면서 유기물이 석유와 천연가스로 변한 거죠. 그런데 왜 공룡 시체라고 이런 말이 널리 퍼졌을까요? 아, 공룡은 옛날에 멸종한 생물이잖아. 아, 근데 석유도 옛날 어디서 나오지 않았을까? 괜히 석유하고 공룡이 뭐 이미지가 맞았던 것 같아요. 석유는 공룡의 시체가 아니라 고대 바닷속 미생물의 유해가 수천만 년에 걸쳐서 분해되고 변형되어 만들어진 화석 연료입니다. 여기까지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석유는 언제쯤 고갈될까요? 석유가 언제 고갈될 거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석유의 생산 정점은 예측할 수 있어요. 석유가 떨어질 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석유를 언제까지 만들까를 예측할 수는 있죠. 전 세계에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약 1조 7천억에서 2조 배럴쯤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1억 배럴을 쓰고 있어요. 얘기 뭐냐면 지금같이 쓰더라도 50에서 60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늘어나. 왜 늘어나요? 새로운 매장지가 발견되고 있거든. 옛날 기술은 도저히 퍼낼 수 없는 석유도 퍼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만약에 새로 찾았어. 근데 땅속에 있지만 너무 깊이 있거나 정제 비용이 너무나 크게 들거나 딴 게 많이 섞여 있어서 또 환경 규제가 너무 심해지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옛날에 한때 있잖아요. 뭐 무슨 석유가 끝난다래. 셰일 오일, 타르 샌드 있잖아. 이거 문제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셰일 오일 누가 쓰나요? 값이 막 비싸지니까 생산비가 비싸지니까 셰일 오일이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것도 또 환경 파괴가 심해져가지고 사실 셰일 오일이나 타르 샌드는 가격이나 환경 파괴 때문에 사실상 사용 불가 자원이 돼버렸습니다. IAEA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기구가 있죠. 북한의 원자력 때문에 우리 잘 맨날 뉴스에 나오는 기구예요. 이게 국제 에너지 기구예요. 얘가 2023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내용이 이거예요. 석유 수요는 2030년 중반에 피크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피크를 찍었는데 더 이상 생산이 늘을 리는 없죠. 팔 데가 없는데. 왜 줄어들면 덜 생기겠죠. 왜 줄어들 거냐? 전기차 확산이 제일 큽니다. 전기차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또 기후 규제가 강화되고 또 탈탄소 정책이 확산되면서 석유는 생산량이 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없어서 생산을 주는 게 아니라 생산에 수요가 없어서 줄어든 거예요. 석유는 땅속에 남아있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는 수요 기반 고갈이 먼저 올 가능성이 크다고 국제기구는 예측하고 있는 거죠.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 새로운 석유 매립지가 생겨날 수도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 억지로 한번 찾아보자면 기후가 변하면서 새로운 석유 매장지가 노출될 수 있죠. 그 탐사 가능해 줄 수 있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툰드라 지역인데 막 얼음에 얼어 있었는데 뭐 녹았더니 땅이 보이네. 또 팔 수도 있게 됐어.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매장지가 노출될 수 있지만 새로운 석유가 더 생기는 건 아니죠. 지구온난화는 석유 생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 묻혀있던 석유에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뿐입니다. 기후가 변하면 얼음이 녹고 땅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접근이 불가능했던 석유, 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와 채굴이 가능해지겠죠. 대표적인 것이 북극해의 대륙붕들, 러시아 북극권, 야말반도, 시베리아, 그린란드 남부
이런 데가 조금 가능해지고 캄차카해 이런 데도 좀 가능해지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큰 기대를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북극의 석유는요, 접근과 채굴이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추워. 누가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 결빙해 얼었다 녹았다 한단 말이에요. 이 운반도 쉽지 않아요. 또 장비의 한계도 있습니다. 추운 데는 잘 안 되잖아요. 또 환경 리스크도 너무 커요. 거기서 한번 지금 새 나갔다. 북극권에서 기름이 유출돼 버렸다. 그 보건 불가 수준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인류가 석유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과학이 발전을 하면이 아니라 이미 과학은 석유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단계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왜 안 하냐? 경제성, 속도, 에너지 효율에서 지금 석유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인공석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를 고온 고압으로 석유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피셔 트롭시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어요. 이미 1920년대에 독일에서 개발한 공정입니다. 석탄과 가스를 고온 고압화해서 꽉 그 촉매를 넣어서 반응을 하면요, 인공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방식으로 석유를 만들어 썼습니다. 왜? 독일에 석유를 안 팔아. 어떻게? 독일이 이 방식으로 화학적으로 석유를 만들어 썼던 거죠. 오늘날에도 셰일가스나 가스를 석탄을 이용해서 하는 뭐 GTL, CTL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거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류 기반 바이오매스, 바이오석유라는 게 있어요. 바다에 사는 조류들이 있잖아요. 그 아주 작은 미세 조류죠. 미세 조류가 광합성 없는 지방질을 생성해요. 이 지방을 추출해가지고 디젤이나 제트 연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탄소 중립적입니다. 적은 땅과 물로만도 생산이 가능해요. 실제로 미국의 엑선 모빌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하고 있고, 신텍지 제노믹스도라고 하는 과학회사도 이걸 막 하고 있어요. 또 유럽도 해요. 유럽에 알게놀 바이오퓨얼스라고 하는 회사도 이거 합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왜 안 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대량 생산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석유를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니까 안 한 겁니다. 또 제일 더 이상적인 게 뭐냐면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다 포집해가지고 석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최고죠. 이산화탄소 문제도 줄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인공 광합성을 통해서 촉매 반응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겁니다. 캐나다의 카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있거든요. 그 이산화탄소 갖고 합성 연료, 메탄올, 에탄올 만들어요. 스위스의 클라이밍 웍스라는 회사하고 ETH 쭈리 공대에서도 공기 중 CO2를 가지고서 메탄올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미국의 MIT, 칼텍 같은 데서도 전기화학 촉매를 이용해서 탄화수소를 생성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석유를, 이게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쓴다면 모를까, 석유를 만들려고 할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주 다른 행성에서도 석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일단 지구에서만 석유가 가능할까? 석유는 왜 생겨요? 유기물, 주로 해양 미생물이 충분히 퇴적돼야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물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 없는 환경에서 수백만 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수억 년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하고 퇴적 환경이 유지되고 판 구조 같은 지질 활동이 활발한 행성, 지구처럼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행성은 태양계 안에는 지구밖에 없어요. 아직 우리가 아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외계 행성도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라고 있어요. 태양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이에요. 달이에요. 근데 여기는 탄화수소로 된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생물학적인 석유 유사체가 이미 있는 거예요. 또 목성의 달 유로파가 있는데 여기 유기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인은 못했어요. 화성에는 메탄이 막 보이고 있거든요. 메탄이 보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생물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아니면 지질작용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석유 존재는 뭐 확인되지 않았죠. 우리 화성은 많이 가봤거든. 금성은 생명체 흔적이 없어. 일단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없었을 거예요. 퇴적 환경도 없어요. 금성은 석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태양계 안에서는 지구형 석유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과연 외계 문명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밖에 없죠.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N은 R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L 곱하기 FI 곱하기 FC 곱하기 L이에요. 수십억 개의 생명 가능한 행성이 우리 은하 안에만 최소한 수십억 개, 재계산을 하면 수백억 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한번 그것을 해보세요. 저는 약간 보수 쪽에서 수백억 개 하는데, 저 해픈 친구들은 뭐 조 단위로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 안에만 3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우리 은하 안에만. 근데 이런 은하가 적어도 한 3천억 개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 안에 3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중에 5분의 1 정도의 별은 지구형 행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약 600억 개의 생명 가능 행성이 우리 은하에 최소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2013년에 연구한 따르면 지구 크기의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할 확률은 약 22%라고 했거든요. 그 22% 가운데 0.01%만, 만분의 1에만 지적 생명체가 있다.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다 해도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우리 은하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외계인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우주에 우리만 있을 확률은 0에 수렴해. 그러니까 외계인 있을 확률은 뭐예요? 1에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계인은 100% 있다. 멍청한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만큼 똑똑한 외계인이 100% 있다고 봐야죠. 인류가 외계 문명과 접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뭐냐면 페르미 역설이라고 그래요. 아니 외계 문명이 그렇게 흔하다면서 근데 왜 우리는 아직 외계인과 만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희귀한 지구 가설이에요. 생명 발생이 극도로 희귀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죠. 두 번째가 이제 대멸종 필터 이론이에요. 고도의 문명이 있었는데 얘네가 스스로 망해버렸어. 핵전쟁, 기후민주주의, AI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기술 간극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 간극 이론은 뭐냐면 우리하고 교신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신할 수 있는 라디오 기술이 생겼을 때는 걔네가 없었고 걔네가 있을 때 우리 망했고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별로 중요한 이론은 아니에요. 또 침묵하는 우주. 외계 문명이 서로 조용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있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거리와 한계입니다.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신호가 희미하고 아직 탐지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왜 이렇게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지. 왜? 우주가 이렇게 크잖아. 우리가 외계인을 왜 못 만나? 마찬가지로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이야가 과학자의 답이에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계인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영화나 소설처럼 외계 문명이 지구를 침공할 확률은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거리예요. 방금 얘기했던 건데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에요. 8분 19초가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천체는 달이에요. 빛의 속도로 1.3초밖에 안 걸려요. 1.3초밖에 안 걸린 달을 돌아본 사람이 27명, 내려본 사람이 12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화성, 누가 봐요? 화성 아무도 못 가봤죠. 3분 2초밖에 안 걸려도 못 가봤어요. 태양 8분 19초인데 못 가봤어요. 근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까지는 가야 외계인을 만날 거 아니에요.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빛의 속도로 4년 한 3개월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너무 먼 거야. 빛의 속도는 그만큼 걸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11호로 가면요 75만 년 걸려요. 시간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지구에서 가장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 근처의 행성까지 그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돼. 거기에 우리가 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외계인이 있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날 수 없어요. 나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기 지구에 가서 신사임당에서 카메라를 2개 훔쳐오겠습니다. 뽑아줄 리가 없어요. 그럼 자기네 행성의 에너지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그러니까 거리와 에너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목적이 없어요. 여기를 왜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지구에 왜 올까요? 어떤 자원을 가지려고. 뭐 침공의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공의 목적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자기 행성에서 해결하는 게 쉽지 굳이 지구까지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기술을 가진 문명이라면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 비폭력적인 방법도 갖고 있을 거예요. 진짜 고등 문명이라면 정복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관찰하거나 무관심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문명을 우주에까지 확장한 종족이라면 굳이 지구 같은 것에 이런 하찮은 것을 욕심낼 이유가 없겠죠. 우주에서 지구 인류 문명의 수준은 높은 편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우주에서 문명을 어느 정도로 규정을 해볼까? 그러니까 카다셰프라는 척도가 있어요. 1964년에 러시아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카다셰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1형 문명, 2형 문명, 3형 문명이 있습니다. 1형 문명은 자기 행성의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이 1형 문명이에요. 우리는 아니죠. 아직 인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형 문명은 자기의 항성,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으면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문명이에요. 인간은 태양 아직 다 못하잖아요. 지구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3형 문명은 은하 전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이에요. 그럼 SF에 나오는 거죠. 지구는 1형, 2형, 3형에서 1형에도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현재 인류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카다셰프의 기준에 따르면
1형도 못 나오고 0.72형쯤 되는 문명이라고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술 수준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꽤 기술 수준이 있잖아요. DNA를 해독했죠. AI도 갖고 있죠. 양자 컴퓨터, 우주 탐사, 유전자 조작, 핵에너지, 지구 환경을 개조하고 있어요. 요 정도 하고 있고 우주 탐사는 아직 태양계 안팎에 머물고 있고 지속 가능성도 되게 불안하죠. 기후위기 있고 자원 고갈, 핵위협들이 있어요. 행성 단위의 협력도 안 돼요. 행성 안에서도 국가 간 경쟁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구 문명은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 하지만 스스로 해칠 수도 있는 아주 문명의 초기 단계 0.72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인류는 생물학적인 진화와 기술 발전 면에서는 우리가 보기도 독보적인 문명이죠. 하지만 우주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아직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0단계 문명에 가깝다. 우리는 아직 자기 행성 하나도 완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과 행성 외의 확장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한참 더 발전해야죠. 그러니까 우린 좀 더 많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인류는 어떻게 문명을 빠르게 발전시켰나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 수준이 낮긴 하지만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잖아요. 인류 문명의 빠른 발전은 문화의 축적과 전파 덕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돌 하나를 깎는데요. 구석기를 만드는데 100만 년이 걸렸어. 제대로 된 석기를 만들 때 전국 선사 박물관 있는 돌도끼 만들기 시작해서 그 기술이 애슐리안 석기 만들 때까지 100만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요. 10년이면 바뀌어.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이건 뭐냐? 인간만이 가진 지식의 축적 수단.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고 협력하는 능력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와 언어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어요. 이때부터 더 큰 뇌, 복잡한 언어를 갖게 됐습니다.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조상의 지식이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들은 안 그래요. 어떤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끝인 거예요. 어미의 지식이 새끼한테 가지 않는데 우린 수십 세대의 앞 사람의 지식이 나의 무기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회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냥, 농사, 도시건설, 과학혁신 모두 다 협동이 전제된 행동입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법, 신, 제도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만 명 규모의 사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여러분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상상된 질서를 공유하는 능력이 인간의 문명을 이끄는 열쇠다. 상상된 질서라는 거예요. 그 기술에 축적됐죠. 저 돌도끼에서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내연기관, 컴퓨터, AI까지 앞서 청취 위에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늘 새로 시작하지만 인간은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농업혁명. 10,000년 전에 일어난 농업혁명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갑자기 4도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사람은 수렵과 채취에서 벗어나서 잉여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됐죠. 그때는 잡아서 그날 먹어야 됐어요. 저장도 못하는데 이제는 곡식은 저장을 가능하게 되고 잉여물이 있으니까 계급이 분화됩니다. 도시, 계급, 전문직, 정치인, 지식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생존 외에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자를 드디어 발명하게 되죠. 천문학도 발생하고 행정, 무역, 전쟁, 종교로 확장되는 겁니다. 지식의 매체도 계속 변해요. 근데 겨우 몇 천 전에 문자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쇄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보다도 더 빠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진화하는 것보다 우리의 문명은 더 빨리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구 70%를 덮은 물은 어디서 온 건가요? 물은 원래 지구 안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구가 형성될 때 해성, 소행성, 가스 먼지들이 다 충돌해서 이제는 지구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때 수소와 산소가 포함된 광물들도 같이 들어왔겠죠. 근데 그 광물들이 멘틀 속에, 부글부글 끓는 멘틀 속에 갇혀 있다가 화산 활동과 지각 운동을 통해서 증기 형태로 지각 바깥으로 방출된 거예요. 그리고 대기가 응축하면서 바다가 형성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도 일부 화산에서는 수증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화산 가스의 90%가 수증기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주에서 날아온 겁니다. 나중에 우주에서 날아온 물들이 있는 거예요. 초기에 있던 물들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지구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초기의 물들은 증발됐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후 수억 년 동안 물을 포함한 해성, 소행성,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바다에 물을 공급하게 됐을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소행성에 있는 수소의 동위원소 비율 있잖아요. 왜 수소도 중성자가 없는 핵만 있는 일자리, 질량수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질량수 2자리가 있잖아요. 중성자 수가 하나 들어있는. 그게 그 소행성에 있는 수소 원자의 동위원소 비율이 바닷물과 비슷해요. 이걸 보고선 아무래도 소행성에서 왔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지구 맨틀 아래에도 지구 표면 바닷물의 2~3배 정도가 물이 있겠죠. 고압강물 구조 안에서 갇혀 있을 존재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바닷물보다 2~3배 정도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물침대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아니면 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지구보다 물이 많이 존재하는 행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높죠. 지구의 물이 약 14억 입방킬로미터예요. 14억 킬로미터 삼승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 전체 질량의 0.02%입니다. 그러니까 만 분의 2쯤 되겠죠. 근데 깊이는 지구의 지름이 12,800km예요. 바닷물의 평균 깊이는 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짝 발라져 있는 거예요. 농구공에다 비닐랩을 한 바퀴 감아봐요. 지구가 농구공이라고 한다면 바닷물의 평균 깊이는 비닐랩 한 장보다도 얇은 거예요. 대부분 표면에 존재하고 고체 핵과 맨틀 속에도 일부 있겠죠. 근데 유로파는 어디냐면 목성의 달이에요. 유로파는 표면 아래 바다가 있거든요. 바닷물 깊이가 한 100km쯤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있는 거예요. 깊이가 바다가 이렇게 두꺼우니까 거기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는 거잖아요. 지구보다 약 1.5배쯤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소금물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고 과학자들이 기대하고 있죠.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달입니다. 목성의 달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자기장도 갖고 있어요. 자기장이 갖고 있다는 거 보니까 태양풍을 막아준다는 거잖아요. 바다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얼음 지각이 있는데 얼음 지각 깊은 곳에 층상바다가 있을 거예요.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바다가 있는데 아마 지구의 물보다 2배에서 4배 정도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칼리스토도 또 목성의 커다란 달이에요. 이건 칼리스토는 얼음과 암석이 막 뭉쳐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깊은 내부 안에는 바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또 엔셀라두스는 또 토성의 달입니다. 토성의 달인데 과학자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곳이에요. 혹시 생명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구보다는 적지만 액체 상태로 노출된 바다가 있어요. 여태까지 말했던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다 얼음 밑에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엔셀라두스는 노출된 물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또 타이탄, 태양계에서 두 번째 큰 달이자 토성에서 가장 큰 달인 타이탄에는 표면에는 메탄과 에탄으로 된 액체 바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물로 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어쩌면 지구의 바다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을 가진 천체들이 있다는 것은 지구 밖 생명체 탐사에서 이들 위성들이 핵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엔셀라두스, 타이탄 것은 타이탄. 이런 목성과 토성의 달은 우주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멀어서 그렇지 생명체 탐사하기 아주 좋은 것입니다.